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 쭉 이제 이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과정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제 의료 영상이나 뭐 생체 신호, EMR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연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그럼 만들면 우리가 이걸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나? 인공지능을 만약에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여러 수요처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현재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 미리 학습용으로 잘 구축된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인공지능의 적절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피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현재 이런 데이터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 뭐 이런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강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의견이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2시간짜리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헬스케어 입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럼 이제 먼저 이 빅데이터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AI를 만든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 뭐 AI 기술, 뭐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그런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모델링을 할 것인가까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잘 만들려면 당연히 의료 데이터라는 건 어떤 것이고 의료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현재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앤드류 응이 그 콜세라에 올린 그 딥러닝 강의 가장 인트로덕션 그런 부분에서 직접 이제 그린 내용인데, 이제 딥러닝을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조금 더 고도화된 모델, 조금 더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복잡한 모델들은 아무래도 조그만 규모의 모델보다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나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의료 이제 인공지능, 특히 영상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 비전에 대한 AI 모델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 이제 뭐 엑스레이나 뭐 CT, MRI를 가지고 뭔가 뭐 질환을 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보시면, 기존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프리트레인된 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이 이미지 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아주 약 한 뭐 1,400만 장 정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이제 손으로 레이블과 그 다음에 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제 모두 해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덕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대로 이제 연도별로 좀 더 이제 복잡한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류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당연히 이 빅데이터 혹은 뭐 라지 스케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료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로 이미 떠오른 상태고,
굉장히 그 이제 발전을 빠르게 이제 이루어내고 있는데 뭐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뭐 메디컬 이미징, 그다음에 뭐 트래픽 패턴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빅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인데 데이터가 이제 수집된 어떤 처음에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메디컬 이미징 같은 경우도 환자의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트래픽 패턴 옆에 보고 계신 것도 뭐 최단 거리를 잘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수집이 되는데 지금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아직 기획되지 않은 목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수집된 데이터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많은 인더스트리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이런 다른 다양한 용도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전 산업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당연히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도 당연히 통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V가 10개가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뭐 여러 개 V에 대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볼륨, 얼마나 이제 데이터의 스케일이 크냐, 그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축적이 되느냐라는 것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라이어티,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메디컬 영역이라 하면은 의료 영상, 생체 신호, EMR,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환자부터 생성되는 뭐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데이터의 밸류,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다음에 베라시티, 데이터에 숨어 있는 얼서튼티 또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계측할 것이냐. 이 5가지가 현재 이제 빅데이터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5개의 화두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그려진 그림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메디컬 영역에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환자를 진료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의료인이 아니신 뭐저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약간 이제 경험적인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출발을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90년대쯤부터는 이제 에비던스 기반의 메디슨을 해야 된다라는 말, 즉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리니컬한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뭐 경험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순간의 직감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거 외에도 활용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활용을 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에비던스가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스케일 크기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로 발전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밀의료, 뭐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빅데이터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정밀의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유전체 정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나의 유전체 변이에 맞는 어떤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 나타난 피노타입에 따라서 다른 트리트먼트를 가하면 좀 더 맞춤화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 사실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은 앞으로 단순히 이제 유전체 데이터나 이제 여러 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생성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의 디지털 헬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UCSF의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그림인데 제가 이제 밑에 링크를 달았지만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UCSF에서 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 어, 그 목표가 이렇게 개인화된 치료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에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굉장히 이제 뭐 여기 있는 그림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또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이 이 프리매추어 데스를 에 미치는 영향도가 오히려 뭐 헬스케어 인스티튜션에서 있는 여러 과정에서의 그 치료보다도 어쩌면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왓슨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조인트를 이제 내놓은 리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외생적으로 생긴 데이터, 즉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 이런 엑소지니어스 데이터에 의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크고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잘 다룰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계속 꼬집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 넘어갈 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EJM의 논문은 아니고 이제 리포트 형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앤 프라미스 오브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고 해서 나온 리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헬스케어에 있는 여러 빅데이터들의 소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꼭지를 이제 만든 것들이 있어요. 헬스케어에서 이런 데이터가 잘 쌓이게 되면 다이그노스틱, 그다음에 프리벤티브 메디슨, 그다음에 당연히 다양한 메디컬 리서치 영역, 그다음에 메디케이션 이벤트, 그러니까 어드버스한 메디케이션 이벤트, 즉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을 줄이는 것들, 그다음에 코스트 리덕션, 뭐 가령 예를 들어 좀 더 중복 치료 같은 것들을 피하고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코스트를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 뭐 공공보건적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있어서도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AI 기술들이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있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료 영상을 가지고 어떤 뭐 폐질환의 유형을 이제 분류한다라든가 또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인하우스 모털리티, 이제 원내에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가능성을 확률값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이그노스틱 프리벤티브 메디슨, 뭐 프리시전 메디슨 이런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메디슨에서 매년 이제 헬스 트렌드라는 리포트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2020년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0년의 제목이 뭐냐면 데이터 드리븐 피지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드리븐 피지션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데이터 드리븐 피지션이 왜 대두되고 있느냐? 이 스탠포드 메디슨에서 이제 학생들 혹은 레지던트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하고 계신 피지션분들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이런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클리니컬 밸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높은 그 클리니컬 밸류가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 자가보고 앱, 자가보고 데이터,
건강 앱으로부터 셀프 리포티드 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 신뢰도가 이제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이제 환자가 이제 직접 유전체 테스팅을 한 정보들, 그다음에 뭐 피어 투 피어 사이트, 즉 이제 환자들의 서로 이제 건강 정보를 이제 교류하는 그런 포털들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되거나 또는 이제 웨어러블에서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이제 클리니컬 밸류가 올라오고 있다고 현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에는 아직은 이런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나 앞으로 조만간 의료기관이 이런 환자들의 자가보고 정보나 또는 이제 웨어러블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교류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도 앞으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큰 축을 당연히 담당할 거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웨어러블이 찬 상황과 아닌 상황에 있어서의 클리니컬 밸류에 대한 예상을 좀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료 분야에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빅데이터를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의료기관 입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병원에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병원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익숙하실 건데 이런 부분도 있었네라는 걸 좀 새롭게 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병원에 있지 않지만 의료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는 현재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 전에 이제 제목이 병원 정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꽤나 큰 이제 학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의료가 아닌 전 산업에 걸쳐져 있어서 어떤 실제 현업, 뭐 비즈니스나 어떤 경영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이 결합된 어느 그 중간적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거나 또는 뭐 의료기관을 치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컴퓨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병원 정보 시스템이니까 하스피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는 보통 HIS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HIS가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냐를 보시면 병원에 운영되는 전반적인 모든 부문의 어, 그 입력과 저장이 한꺼번에 되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메디컬뿐만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 그 다음에 병원의 이제 재정, 병원에 가시면 이제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원무과를 통해서 뭐 수납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쭉 입원, 외래, 퇴원까지의 어떤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리거한 정보까지도 같이 다루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병원의 이제 포괄적인 정보 시스템이고 의료진의 업무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들, 그 다음에 뭐 진단 영상 검사, 그 다음에 진단 결과 처방, 처치 이런 정보들이 모두 이제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며 이러한 자료들의 2차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10년에 서울대병원의 이제 HIS에 대해서 작성된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HIS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병원의 병원 정보 시스템은 거의 이런 형태를 보통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의료진 분들은 좀 익숙하신 이제 EMR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팍스, 이제 의료 영상이 저장되고 아카이빙이 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OCS. OCS는 이제 그 처방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병원도 치료에 따른 정당한 이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의료진 병원에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런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오더 정보를 잘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 전체를 이제 보통은 이제 OC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병원에 있는 여러 중요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구체적인 다른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뒤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2018년에 보건의료연구원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네, 여기에서 2018년에 미래 보건의료 전망 연구라고 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있는 중요 이슈들을 그때 당시의 이슈를 이렇게 한 챕터씩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구성도를 내용을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병원 정보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OCS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통은 이제 초기 버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쌓자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 내가 환자의 가해진 치료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어난 여러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의료보험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는데 이 여기서 어, 환자에게 일어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줘야 이 심평원에서 어떤 그 적정성을 이제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OC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환자에게 가해진 처치나 어떤 치료 과정을 데이터로 이제 저장시키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고도하고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IS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EMR이 되겠죠. Electronic Medical Records. 어, 아까 이제 그 아마 앞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일 겁니다. 뭐 약간 라떼는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이런 메디컬 레코드를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수기로 기입된 차트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각 환자별로 이런 차트 처리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환자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형태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환자도 있고요. 뭐 아마 이제 병원을 많이 계셨던 분들이겠죠. 또는 굉장히 자주 치료를 받으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두꺼운 철로 이제 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광경을 이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전자유무 기록이 발전된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이제 병원에 등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한 보험을 이제 청구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점차 이 의무 기록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병원에 전자적인 형태로 이제 보관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무 기록이 이제 일일이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사실 기록한 사람과 그 환자를 보는 사람들만 일일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이제 여러 진료과 간의 협진을 하고 공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전된 형태가 이제 오늘날 말하는 EMR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MR보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수준이 이제 EHR이라고 해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교류가 되고, 그런 전자의무기록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단계를 이제 EHR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환자들에 대한 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의 여러 라이프 로그 데이터, 자가보고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결합이 되면 이제 PHR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EHR로 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요. 예, 요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EMR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간혹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보시다면 EHR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확한 의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간의 정보를 원활히 교류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EMR과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의 이제 상호 운용이 얼마나 잘 되냐. 그래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EMR이냐 EHR이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상호 운용성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이제 의료 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무 기록의 도입 목적은 약간 텍스트북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병원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의료 환경도 개선하고 임상 연구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EMR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열심히 만드는데 다양한 진료과에 있는 니즈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아마 현재 이제 요 수업을 듣고 계신 의료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EMR에 100%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EMR이 오히려 의료진의 그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나 연구도 이제 존재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정말 순전히 의료 인공지능 과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노력 덕분에 어쨌든 전자적인 형태로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연구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병원 협력을 하시거나 병원 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EMR의 기능 구성 요소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비의료진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방을 이제 생성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방은 단순히 약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환자에게 어떤 수술을 하라고 처방을 하거나 이 환자에게 어떤 식단을 주라고 처방을 하거나 혹은 타 진료과를 의뢰한다든가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다든가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이제 처방이라는 문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R에서는 저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있죠. 그거를 이제 보통 현업에서는 의무기록 서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기록은 아주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해요. 이 사람의 성별은 남자고 이런 건 사실 이미 연동이 돼서 나올 텐데 가령 이분이 현재 흡연하고 있냐 흡연 상태를 넣으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입력은 뭐냐면은 흡연 상태를 뭔가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그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 혹은 흡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혹은 흡연을 했는데 지금은 끊었다. 그다음에 모른다, unknown, 알 수 없다. 이 4가지의 버튼이 있고 그 중에서
딱딱 이제 선택을 하게 하면은 이 사람의 흡연 상태가 정확하게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환자에 대한 모든 상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거를 다 구조화된 형태로 넣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 분들이 그렇게 데이터를 성의껏 넣으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EMR 서식도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아까 잠깐 들어보니 정교한 이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 EMR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자유서술문이 있죠. 이제 내러티브 텍스트 뭐 혹은 프리 텍스트라고 부르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상태를 자유롭게 이제 텍스트로 적는 그런 칸들이 보통은 있죠. 그래서 병원에는 상당히 많은 서식이 존재합니다. 병원별로 상당히 상이한데 보통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저기 적은 뭐 초진 기록지, 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적는 그런 기록 내용, 그 다음에 재진 기록지, 그 다음에 수술 과정을 적은 수술 기록지, 그 다음에 간호 기록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보통 모든 병원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이제 퇴원 요약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의 서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정보가 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이제 진료비를 이제 청구를 하는 과정이 EMR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의료 빅데이터 AI 측면을 조금 떠나서 병원은 내가 이 병원에서 일어난 진료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거에 대한 수가를 받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굉장히 잘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EMR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수납 환자가 이제 그 수납하는 그런 비용도 이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료진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내용을 넣은 건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보험에 대한 돈을 이제 받는 거를 굉장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건보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보공단.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썼죠? 예, 예, 건보공단.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의료보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입자는 이제 보험 가입자, 즉 이제 일반 환자들이 거고, 그다음에 의료 공급자, 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원, 의원, 약국이 있는데 어,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이런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이런 약을 이제 처방을 받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 공급자가 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제 심평원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평원에서는 이거의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모여있는 건보료에서 건보 그 보험에서 이제 이 그거에 따른 수가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들은 다들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내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래서 이런 돈의 프로세스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그런 EMR이나 이런 데이터에 있는 코드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진단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고, 이 사람이 어떤 검사를 받았으며, 어떤 처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진료비를 청구하는 코드들이 사실은 쭉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 뭐 약간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왜곡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그 실손보험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좀 됐던 게 그 과잉 진료
예를 들어 차가 살짝 박았는데 한 2개월 입원을 하는 거예요. 혹은 2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쭉 이제 그 보험료를 이제 받아내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실제 이 환자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과잉된 정보가 그 보험사로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건보공단 쪽보다는 이제 실손보험 측면의 입장이긴 한데, 좀 더 이제 왜곡된 정보가 가기 때문에 이제 과다한 실손보험료를 이제, 이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덕분에 이제, 그런, 어, 교통사고를 다루는 그런 병원들이 덕분에 아주 큰 돈을 버셨죠. 근데 이제,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환자가 당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과잉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왜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EMR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무작정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진료과나 혹은 이제 이런 의료적인 어떤 메디컬한 그런 도메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네,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R의 역할,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한 거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요. 뭐, EMR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코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한 코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랩 리절트, 어떤 검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다음같이 나왔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활용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신호 또는 이제 활력 징후라고 불리는 발태 사인이 있습니다. 활력 징후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리얼타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환자가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어떤 측정되는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실제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뭐 그 정보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띄엄띄엄 저장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데이터의 입도를 이제 입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의 입도가 상당히 이제 낮은 경우에는 좀 이제 데이터가 듬성듬성 들어있을 거고,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면 초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보통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 데이터가 뭐 피지오넷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 레코더에서 만들어진 바이탈 D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미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입도가 조금 낮은 그런 데이터가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널싱 노트와 클리니컬 노트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정교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이거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글과 영어가 섞여서 분석하기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이 자연어에 대한 분석과 인工智能은 일반적인 평서문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발화 모델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어떤 말의 차이가 있고, 그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 am a boy라든가, 여기서 I am a boy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런 서술 형태의 발화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분석하기가 사실 꽤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클리니컬 노트는 사실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랭귀지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석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글과 영어가 섞인 것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자의 이유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폼, 아까 말씀드린 서식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좀 조형제를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이제 단추로 넣는다든가 혹은 촬영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선택해서 정형화된 형태로 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EMR에 대한 주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EMR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가지 못한 곳이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기관이 열심히 달려가게 될 PHR 영역입니다. 이 개인건강기록,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고, 이 PHR은 병원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민간에서도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디지털 헬스 마켓이 이제 점점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었지만 이제 디지털 헬스에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EMR과 EHR,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생성된 건강 데이터, 이제 소위 PGHD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가 이제 모두 결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보통 PHR을 탑재한 앱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줄에도 넣어놨지만 사실 많은 의료기관이 각자의 PHR 앱을 다 이제 개발을 해서 보통 이제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죠. 혹은 보호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이제 조회할 수 있긴 하는데 아직 이 시스템이 환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랑 완전히 연동되는 이제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민간에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시장은 마치 그 스마트폰의 싸움과 비슷하게 애플, 삼성, 구글, 그다음에 샤오미 같은 곳에서 각자의 플랫폼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헬스킷, 이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영역, 그다음에 삼성 헬스, 삼성 웨어러블을 사용하는 영역, 그다음에 구글, 샤오미 각각에 대해서 이 개인 건강 기록을 정의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연동하는 어떤 개발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정보를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가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외에도 이제 여러 디지털 헬스 회사들이 앱과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PHR이 상당히 오래된 컨셉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팍스입니다. 팍스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픽처 아카이빙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저렇게 부르는데 아무도 저렇게 안 부르시죠. 다 이제 팍스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의료 영상이 디지털 상태로 생성이 되고 그거를 저장, 전송하는 그런 일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영상 판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꽤 계실 테기 때문에 이 팍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 이제 비의료인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CT 모달리티, 엑스레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이 의료 영상이 생성되는 기기와 루트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CT나 엑스레이, MRI도 있지만 눈을 찍는 안저 사진을 찍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CT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촬영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최근 이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하나의 이제 서버에 모아서 그거를 이제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된 요 환경에서 의료진 분들께서 이제 협진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의학 쪽 선생님들은 이제 실제로 판독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팍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료 영상은 진짜 많은 종류가 있죠. 제가 지금 예시로 이렇게 적었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병원이랑 협업을 하시건 이제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의료 영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게 팍스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팍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촬영 장비랑 잘 연동이 돼서 전자적인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교류가 되면은 팍스라는 곳에 다 데이터가 들어있기는 하기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EMR에 어떤 그냥 첨부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거나 혹은 이제 의료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뭐 CDIS라고 해서 클리니컬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기관마다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협업을 하시는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팍스로 되면 좋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유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이런 그 팍스 쪽 이런 여러 이제 비정형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벤더 뉴트럴 아카이브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개발이 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잘 되면은 뭐 지금 앞서 보고 계신 이런 다양한 모덜리티의 자료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혹은 이제 Lab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LIS 혹은 LIMS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 있습니다. 이제 대형 의료기관들 중에서 진단검사의학과나 그 다음에 이제 병리과가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는 곳에서는 보통 이제 이 림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이 림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뭐 체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열을 하시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제 피를 뽑아주신 분께서 이제 라벨즈 같은 걸 출력해서 이제 붙여 넣으시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혈액들이 한꺼번에 쭉 이동이 돼서 검사실에서는 바로바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그 라벨 정보를 뭐 바코드 같은 거를 이제 스캔을 해서 정확하게 이 어떤 환자에 대한 피이고 어떤 거를 검사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다,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병원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데이터도 이제 정교하게 저장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림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진 의료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여기에는 이제 EHR이라고 되어 있지만 EMR과 보통 이제 연동이 보통은 잘 되게끔 되어 있고 혹은 EMR을 만든 회사에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NGS 영역,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래서 이제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그에 따른 이제 레퍼런스 지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 그다음에 이제 격리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해서 이제 조직의 슬라이드를 그냥 유리로 쭉 보고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시켜서 고화질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요 소위 이제 과거의 림스라고 불렸던 시스템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디지털 패솔로지로 이 전문가 과정에서 프로젝트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형 병원들 좀 큰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이제 최근에 CDW라는 거를 만드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양한 임상 정보를 통합을 하고 그걸 이제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뷰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용도로
보통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영역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연구용 데이터 저장소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료기관들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EMR에도 물론 이제 환자의 정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EMR은 이제 소위 이제 운영이 잘 돼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제 서로 교류되고 뭐 수정 그다음에 뭐 적기도 하고 그런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는 데이터를 별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어, 옮긴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름을 명명을 짓고 여기서 이제 연구용 데이터를 추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 사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은 이미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현재 그렇게 작업을 했다 혹은 이제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이는 과정 이거를 이제 보통 extract, transform and load라고 그래서 ETL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데이터가 손실이 되거나 혹은 모든 데이터 항목이 다 이제 이관이 되지 않은 문제가 보통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과 협업하시거나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CDW라는 게 있어도 완벽하게 데이터를 다 뽑아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실질적인 내용이니까요. 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CDW를 만들었었을 때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 CDW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참여를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해서 저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컨셉이 최근 이제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연결하고 통합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최근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컨셉이 앞으로 이제 CDW 이후에 더 퍼더한 발전된 방향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CDW와 좀 비슷한데 보통 이제 CDW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MR 정보를 잘 정리해서 그 EMR 데이터에 대한 리트리버를 추출하는 용도로 CDW를 구축해서 쓰는데 이제 서울성모병원 쪽 같은 경우에는 EMR 데이터 외에 여러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패솔로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이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즉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CDW 같은 거를 이제 현재 이제 구축을 했고 지금 점점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의료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을 데이터를 이제 잘 가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가 아마 이제 사용이 된다면 대부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름이 좀 길죠? 영어로는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혹은 이제 CDS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환자의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적절한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환자에 대한 처방과 그거에 대한 임상적 판단은 보통 이제 개별 의료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만큼 의료진의 결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일일이 조회하면서 이제
그 임상적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판단이 좀 서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간단한 이제 CDSS는 대부분 EMR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가 꼭 아니더라도 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DS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이런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이 환자로부터 이런 알러지가 있다고 이미 이전 데이터에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약을 먹으면 알러지가 나더라.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약을 처방을 했을 때 현재 이 사람의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처방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런 얼럿을 띄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한테 이 약을 처방하면 알러지가 과거에 이제 이런 약에 대한 알러지가 보호가 됐는데 그래도 처방을 하겠냐라는 어떤 알림이 한번 뜨게 되죠.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체크를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 처방 약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도 다 이제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도수량을 넘어간 경우에도 얼럿을 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복약이 처방됐거나 이런 경우에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워닝 스코어 같은 거는 환자가 뭔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뭐 sepsis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급성 어떤 신부전이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워닝을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뭐 메디컬 이미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현재 이 그 의료 영상에 대한 그 AI도 바로 진단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판독하는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런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같은 게 이제 이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의 아주 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DUR이라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이제 심평원에서는 이 특정 환자에 대해서 처방된 기존 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뭔가 안전하지 않은 약이 처방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UR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CDSS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의학한림원과 그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제 같이 그 2018년에 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 10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제품화도 하고 또는 사업화도 하고 이제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사용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자 업무의 흐름과 어긋나서는 안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을 들으시고 나서 이후에 실제로 뭔가 적용하실 때 우리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글루코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이제 입원 환자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혈당을 재는데 이 혈당이 꼭 내과 쪽 병동에 입원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측정된 혈당을 보면은 이 사람이 현재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지 아니면 고혈당 이제 혈당이 높은 상태로 가는지 이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몇 가지 레인지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이 어떤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각화 기술만을 잘 활용해서 만든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MR에서 1일 배치로 어떤 환자의 정보와 그 환자의 이제 혈당 검사했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그거를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시스템이 있었고요. 잠깐 예시를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특정 병동에서 이 POCT의 그 저 혈당 검사에 대한 어떤 그 패턴과 그거에 따른 이제 평균 값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과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해당 그 병동이나 해당 진료과에 있는 환자들의 혈당이 조절이 어떤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벗어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모르고 예.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분비내과에 의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미리 정의해 놓은 처방전에 따라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바로 입원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린 것은 AI는 아니고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한 것인데 당연히 여기에 당연히 AI가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아웃컴을 유지 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어, 처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가 당연히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드럭, 뭐 알러지 인터랙션이라든가 GUR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글루코메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날리지 베이스를 잘 만든 이후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AI가 접목이 돼서 조금 더 지능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발전을 시키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병원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EMR, 그 다음에 EMR 외에도 있는 여러 병원 정보 시스템들, 그리고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등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표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 이제 최근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이 인공지능이 정말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에서도 잘 적합하게 만들어지느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뭐 식약처 인허가라든가 또는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하나의 의료기관만으로 네,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새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디스커션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이 표준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건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중요 내용만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이제 이 정보가 서로 이제 교류되는 것들도 이제 뭐 컴패티어빌리티라고 해서 몇몇 협약된 기관들끼리만 이제 호환이 되는 경우 뭐 가령 뭐 같은 의료원 체계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관리를 해서 서로 간의 상호 운용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혹은 디펙토 스탠다드라고 해서 하나의 기관이 다 책임을 지고 모든 기관들의 정보를 다 이제 또 혹은 모든 파티의 정보를 이제 통합을 시켜서 교류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상호 운용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각각 다양한 파티와 다양한 기관에 있는 정보가 어떤 하나의 합의되어 있는 스탠다드로 변환이 되어서 서로 이제 교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런 다기관을 위한 노력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 CDM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있는 예시에 있는 그림은 하스피털 ABC 세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한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이 각자 병원마다 상이하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표준을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규약에 맞춰서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폼으로 변환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메타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서 공통 데이터 모델이 이제 그런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이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커먼 데이터 모델이 이제 제가 규약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어, 탑재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먼 데이터 모델에서 사용하는 표준 체계에 맞게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또 하고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노력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나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EMR에 대해서 국가적인 인증을 주는 인증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에 있는 인증제는 이제 서로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상호 교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큰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EMR이 기본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인 즉슨 서로 이제 의료기관의 정보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중앙에 있는 스탠다드에 의해서 교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다기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다기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가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의료 인공지능과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입장에서 한번 이제 이런 체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18년에 시범 사업을 해서 현재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의료기관 EMR, 뭐 2차, 3차 의료기관의 EMR을 어느 정도 인증 기준에 맞춰서 이제 변환을 시켜놓으면 수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인증을 주는 체계가 되겠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인증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고 계신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hints.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의료 용어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매핑 정보를 이제 공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보시면 다기관 연구를 할 때 혹시 뭐 서로 어떤 처치 코드가 달라서 고생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조금 이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총괄, EMR 인증, 그다음에 데이터의 표준 체계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2020년 1월에 발족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는 이제 사업도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들의 데이터를 이제 뭐 언젠가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국가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유머인데, 근데 이제 표준이 꼭 의료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영역에서 이 표준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까봐 좀 무섭긴 해요.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상황이 14개의 이제 표준이 있다. 그럼 이제 누군가 그럽니다. 14개나 있어? 아,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의 유니버설한 스탠다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둘이 툭닥툭닥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되냐? 15개의 표준이 생긴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제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 데이터에 대한 표준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집단 지성이 모아지면서 좀 더미넌트한 표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다가 말씀드린 파이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어 표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hins.or.kr에서도 관련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 PPT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주요 국가들의 분야별 표준 용어를 채택한 현황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제 당연히 ICD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CD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CD를 조금 더 한국화된 형태인 KCD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ICD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코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술 처치 코드에 대한 표준 용어로서도 ICD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ICD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KCD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로잉크라고 하는 표준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잉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심평원 청구 코드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표준 체계로서는. 아까 이제 심평원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했다,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청구를 할 때 이 심평원에서 어떤 일정한 코드 체계를 이제 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입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은 심평원 청구 코드에 많이 매칭이 되어 있긴 한데 좀 이제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되지 않는 검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메디컬 이미징은 너무나도 더미넌트하게 다이콤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OECD 국가에 있는 그 보고서에서는 13개 국가가 다이콤을 사용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뭐 사실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 다이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의료 영상 쪽은 이런 게 그래도 나름 잘 돼 있어서 다이콤이라는 큰 그릇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메타 정보에 대한 값까지 이제 완벽하게 정의가 돼 있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병원별로 상이한 게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틀이 이제 다이콤이라는 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손쉽게 그나마 다른 의료 정보 데이터보다는 좀 표준이 잘 그래도 맞춰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시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ICD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의약품은 이제 ATC 코드라는 것도 사용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원 청구 코드의 이제 일환으로서 그 코리안 드럭 코드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체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건의료정보원 주도하에 이 스노메드 시티에 대한 국가 라이센스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노메드 시티가 널리 보급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언젠가 다기관으로 이제 EMR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할 때는 기저에 깔려 있는 스노메드 시티 컨셉을
활용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료 용어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당연히 가장 낮은 레벨이 이제 자연어로 작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떤 환자에 대한 상태나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상태 변화를 이제 자유롭게 서술한 이제 텍스트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주요한 텀들 간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가령 acute onset SOB라는 게 있으면 주요 텀 리스트에 이제 SOB라는 것과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last night bloody sputum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매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하는 용어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 이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노메드 시티는 이거 조금 이제 중간 레벨에서 메디컬한 컨셉을 이제 서로 레퍼런스를 하기 위한 정보를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진단이나 처치에 대한 ICD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분류 체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A 클래스에 속해, 이 사람은 B 클래스에 속해, 이 사람은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별하는 그런 용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노메드 시티보다는 좀 더 위쪽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노메드 시티에 대한 국가 라이센스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들이 스노메드 시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코딩이 될 수 있으면은 다기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의료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 스노메드 시티가 의료진 분들이 직접 기입하는 코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쓰시던 거를 거의 그대로 쓰게 될 건데 앞으로 이제 EMR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제 각 병원의 노력에 따라 그런 기입된 정보들을 그 기저 그 아랫단의 백엔드에서 이제 스노메드 시티로 정보가 이제 표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잘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의 메시징 표준과 이제 데이터 표준인데요. 이제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병원에 종사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는 너무 많은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진료과별로 사용하는 여러 의료 기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쓰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떤 일정한 규격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당뇨 혈당 검사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침대 베드사이드에 그 환자 베드사이드에 그 POCT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 POCT에서 검사를 한번 그 침습적으로 피를 이제 추출해서 거기서 혈당을 재면 거기서 나온 혈당 수치가 그 기기를 넘어가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EMR로 쭉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규격은 보통 이제 HL7이라는 규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HL7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헬스 레벨 7이라고 하는 국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에 대한 표준을 관장하는 이제 큰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메시지 규격 자체를 그 기관 이름을 따서 HL7 메시지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있지만 병원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그 랩 인포메이션 시스템, 팍스 이런 등등의 정보들이 서로 이제 교류되는 상황에서 HL7 메시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요약해서 이제 어떻게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HL7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과거에는 클리니컬 다큐먼트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이제 CDA라고 불리는 요약된 폼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넘어서서 최근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표준은 HSM에서 CDA 다음 세대로 나온 파이어라는 거고요. 약간 이제 마크 모양도 있지만 불을 되게 형상화 시켰죠. 그래서 Fast Healthcare Interoperable Resources라고 해서 파이어라고 하는 표준이 나왔는데 요즘 이 파이어에 대한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나온 의료정보 표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곳에서도 이 파이어로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서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끌어들인다던가, 혹은 파이어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파이어라는 의료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이어의 목적은 여기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만드는 사람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타겟 더 80%라 돼 있는데, 뭐냐면 이 아까도 이제 그 정보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때 항상 손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정보를 이렇게 규격화된 표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누락이 되기도 하고요. 네, 파이어는 그런 아주 복잡한 정보를 다 타겟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커먼 스토프들, 이제 중요한 정보들만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2020년부터 지금 뭘 발간하고 있냐면, 이 파이어 기준으로 이제 US 코어 데이터라는 거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 체계를 쓰긴 쓰는데, 의료기관에서 서로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정의하고 교류할 때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을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US 코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신 웹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오픈 소스고요. 당연히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블록 형태로 뭐 환자 정보, 그리고 환자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정보, 대표적으로 의료진 정보가 되겠죠. 어떤 진료과,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진단, 프랙티셔너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블록 형태로 조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고요.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뭐 좀 생태계적인 입장에서 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뒤쪽에 수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제 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 이 AI 윤리적인 그런 것 내용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어, 제가 이제 미국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예시만 가져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파라고 하는 이제 헬스 인슈런스 포터빌리티 앤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고 하는 법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법으로 이제 1996년에 제정이 되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 히파는 중요한 게 두 가지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잘 규정할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 측면,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혹은 데이터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트랙으로 현재 이제 룰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히파는 당연히 의료기관, 의료보험회사, 의료인, 그다음에 다양한 관련된 사업 제휴자들이 모두 적용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히파에서는 이제 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이라는 정보를 이제 정의를 했고, 이게 좀 잘렸는데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주요 18개에 대해서 비식별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식별화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익스퍼트 디터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에 적용한 경우에 디아이덴티피케이션 된 데이터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정보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식별화된 건강정보의 사용과 공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파의 세이프 하버에 의해서 정의된 18개 항목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름부터 해서 이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번호,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번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넘버라든지 이렇게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인자들, 뭐 IP 어드레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이프 하버 룰에 의해서 비식별화가 반드시 돼야 되는 항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벽하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법이 바꿔서 미국에는 히파 세이프 하버의 룰을 따라서 뭐 비식별화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논문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EMR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연구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리뷰한 건데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 초판에 실렸던 논문이에요. 구글과 그다음에 UCSF,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메디슨,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진행을 했고요. 요 이제 두 기관은 병원 의료 데이터를 이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HSM 파이어로 변환된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을 했고 구글에서는 얘를 이제 분석을 해서 EHR을 가지고 이제 주요 인자들 뭐 30일 내에 24시간 내에 뭐 사망할 확률, 환자가 예상하지 않은 재입원을 30일 이내에 할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어로 변환된 대규모 EHR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죠. 관련된 논문을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 논문에 나오고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카고대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한 거예요. 내 정보를 너희들이 활용해서 모델을 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이제 뭐 시카고 메디슨 대학병원은 할 말이 있죠. 우리는 히파 룰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아주 안전하게 디아이덴티케이션 했고 완벽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뭘 주장했느냐? 너희들이 히파 룰에 의해서 디아이덴티케이션을 했지만 충분히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하면 내 정보가 다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장했다고 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제 주제였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어떤 비식별화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비단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뭐 각각 개인 정보에 대한 이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많은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게 뭐 법률적 측면이나 윤리적 측면도 있지만 데이터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생태계에서 이 데이터의 실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아주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데이터 생태계에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계속 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전향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뭐 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다라고 하는 약간 불명확한 그런 규정이나 법률이 사실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좀 더 이제 가명 정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가명 정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 기반의 산업을 이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산업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 초에 한번 수정된 버전이 나왔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 이거를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검색을 해보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형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안전한 감형 처리 방법이 있는 데이터는 감형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전한 감형 처리 방법이 없다면 안전한 감형 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유보하고 그거는 오로지 동의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별로 감형 처리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식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에, 그 스터디에 맞는 새로운 번호를 부과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거지만 아예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박아 넣었고, 그 다음에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만 잘 가명화가 돼 있으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뭐 체중, 키, 뭐 혈압, 혈당, 이렇게 뭐 환자로부터 측정된 여러 값들 있잖아요. 뭐 걸음수라든가 심전도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식별자가 없으면 재식별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거는 가명 처리를 한 걸로 그냥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정형화된 경우에만 그래요.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유 입력 정보, 뭐 가령 프리텍스트로 이제 적혀 있는 그런 텍스트 클리니컬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가명 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제 판단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이제 관찰 입력 정보, 뭐 아까 말씀드린 코드 같은 것들, 뭐 주호소, 알레르기 과거력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텍스트 말고요. 정형화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도 해요. 좀 아직 불안전하다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 하는 분들도 좀 더 이제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시카고 의대병원과 구글에서 이제 그 소송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의 주권과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최근 데이터 생태계 쪽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과연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다들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 어, 심지어 이제 여기에는 적지 않지만 한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보는 환자는 자기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펄슨, 이제 존 도 같은 거겠죠. 이 사람도 당연히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 데이터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사실은 이 환자들의 어떤 치료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거를 기입하기 위한 시스템, 그거를 관리하는 어떤 전산적 체계, 이거를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병원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그 EMR, EHR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의 정보를 이제 교류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해당이 덜 되지만 이제 미국과 같이 다양한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들도 굉장히 이 청구 정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 헬스케어 정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주도권을 얘기할 수 있죠. 심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든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플랫폼 회사들, 이제 구글과 같은 이런 회사들도 사실 이제 자기네들 체계 내에서 이런 건강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그럼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헬스케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파티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러면 이 쪼개져 있는 메디컬 데이터를 과연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컨셉이 무조건 맞다고 아직까지 100%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딱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쩌면 마이데이터가 이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파편화된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는 그 헬스케어 수요자, 즉 개별인 환자들 또는 이제 뭐 건강하지만 건강 관리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체계로 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야 좀 더 이제 퍼슨 센트릭한 데이터 컬렉션이 되고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잘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안 그래 왔는데 이제 병원이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개인의 그 영향력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컨셉이라는 게 나온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마이데이터는 이 퍼슨 센트릭한 데이터 컬렉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행권까지도 원래 갖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마이데이터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모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혹은 뭐 개별 의료진에게 컨택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든 받아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협약을 맺어서 하거나 그런 작업을 이제 보통을 했다면 이 마이데이터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세상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저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소정의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정보를 해당 회사에 주는데 그거에 대한 실행권을 갖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얻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꼭 의료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으나 이제 이 기존에 이제 API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 다 될 거다라고 주장했던 시스템. 그다음에 몇몇 주요 플랫폼, 공용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거라는 시스템. 근데 이거는 이제 해당 플랫폼이 독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컨셉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론상으로 잘 되면 라이프로그 정보나 이런 메디컬 레코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의 정보도 쭉 이제 연결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컨셉이 좀 만약에 잘 적용이 되면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민주적인 활용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비포와 애프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건데 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을 최근에 이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죠. 마이헬스웨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데이터의 컨셉과 비슷하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대통령 직속에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잘 빌드업을 해주셔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활용 플랫폼을 만들고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병원들이 존재하게 될 건데 이 병원들이 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일정한 규격으로 보내는 어 이제 API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일정한 규격으로 보내는 통로를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지금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거에 대한 안이 나왔고 2021년 현재 최근에 사업자가 정해져서 지금 이 사업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서 참여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확산이 돼서 이런 개인 정보를 어떤 일정한 규격으로 서로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저희들 같은 의료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런 사업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좀 괄목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NIH에서 운영하는 All of U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기탁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학술적으로나 메디컬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슬로건도 되게 멋있죠. 미래 헬스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아주 이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문구를 두고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시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문진
EHR, 그다음에 피지컬 메저먼트, 바이오 샘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바일 헬스 데이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를 이제 기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 해서 복지부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혁신 전략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동안 하겠다는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해당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멈춰 있으면 데이터가 이제 누군가 소수에게만 활용이 되고, 또 마치 고인물은 이제 잘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뭐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투입된 이제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이 모두 이제 인버브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약간 명확하게 이제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런 예시는 이제 그 핀란드에 있는 이제 여러 건강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핀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NHS, 이제 영국의 보건복지부죠. 여기에서도 이제 NHS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격을 이제 매기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만들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쓸 때 일정 사용료를 내긴 하지만 이 사용료 개념과 데이터를 사서 쓰는 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추이를 열심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팅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링크를 수업 초반에 한번 올렸었고요. 제가 예, 김혜원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장시간 많은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 이게 헬스케어에서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고 이게 병원의 프로세스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병원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 쪽 이 세계에서 뭔가 정확하게 표현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 시장, 데이터 생태계가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이제 간단히 다뤄봤습니다.